헬리코박터균이란 헬리코박터, 헬리코가 그 나선형이라는 라틴어거든요. 근데 그 헬리코박터균이 위염뿐만 아니라 위 십이장 궤양, 또 위암, 그리고 위 림프종의 원인균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급기야 1994년도에는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이 균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균을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후 불어서 가스를 측정하는 요소 호기 검사 등이 있고요. 피 검사를 통해서 혈청 검사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나오면은 항생제와 위산 분비 억제제가 포함된 약제를 한 2주 정도 투약을 하고요. 재균율은 한 80%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재균이 되면은 1년 후에 재감염률이 2% 내외이기 때문에 재감염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감염되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대변에서 구강 또는 구강에서 구강으로 전파됩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배우자의 3분의 2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반면에 감염이 없는 배우자에서는 9%만 감염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에서 찌개를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걸 따로 먹는다든지 수저를 철저히 소독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과거에 할머니가 손주한테 뜨거운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입에서 좀 오물거리다가 뱉어가지고 주는 거 이런 것만 삼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 하는 분들도 꽤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그 인지가 많이 널리 퍼져가지고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고요. 내시경적으로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화성이 있으면은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궤양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번 발견되면 검사 주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없지만 다시 이제 새로 생길 확률이 한 2% 전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내시경 검사를 2년 후에 만약에 하게 될 때는 그 전번에 했을 때는 헬리코박터균이 없었는데 2년 후에 하게 될 때는 확률상 굳이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 2년에도 계속 증상이 남아있고 하면은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이제 한번 5년 정도 후에는 다시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 위험의 종류는? 위염은 시기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지고요. 정도에 따라서 이 위염, 표재성 위염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또 위염이 지속이 되어서 점막이 얇아지는 경우를 위축성 위염이라 하고요. 미란성 위염이란 것은 위 점막에 상처가 생긴 위염을 얘기하고요. 내시경 하다 보면은 미란의 이제 소량의 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점막 아래층까지, 점막 하층까지 파여 있는 것을 우리가 궤양이라 하고 미란은 점막이 깎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막에 국한된 손상을 얘기합니다. 위축성 위염이란? 위축성 위염이란 것은 위 점막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점막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위축성 위염이 생기게 되겠죠. 위점막 염증이 계속 지속된 경우에. 근데 내시경적으로는 점막이 얇아지니까 점막 하층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자체로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기면은 그게 위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균이 양성인 경우는 재균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음식도 좀 피하고요. 특히 그 태운 음식, 짜고 태운 음식 이런 것을 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은 전암성 병변으로 되어 있고요. 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연 0.1%입니다. 0.1%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연 0.1%입니다. 점점 진행될수록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해당되면 100%이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에서 장상피화생 그리고 선종 거쳐서 위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이 있다든지 하면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요. 또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은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를 이제 해야겠습니다. 장상피화생이란? 장상피화생은 위염이 생겼다가 또 나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점막이 이제 세포가 손상된 것에 재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불안정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점막 표면이 꼭 자갈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조직학적으로는 위 점막 세포가 아닌 소장의 점막 세포와 비슷한 그런 조직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장상피화생이 그런 위축성 위염과 마찬가지로 장상피화생, 선종, 위암으로 이어가는 그 과정의 중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위험 인자는 맞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간격을 건강한 사람들은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장상피화생인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은 한 번 생기면은 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의 원인도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서 유속 양성으로 나오면은 재균 치료를 권고하게 되겠습니다. 미란성 위염이란? 미란성 위염은 미란성 위염의 특이한 증상은 없고요. 일반적인 위염인 증상인 명치 부위 통증,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 팽만, 구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이라든지 소염 진통제, 또 과음, 흡연 등의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란성 위염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도 가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란성 위염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은 그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보통 약제는 그런 위점막 보호제 등을 위주로 한 그런 약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미란성 위염과 위궤양의 차이는? 위염이나 미란성 위염은 점막층에만 손상이 온 건데 위궤양은 점막 하층까지 아주 깊은 손상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원인이 그런 헬리코박터 균뿐만 아니라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소염 진통제 같은 약제, 또 흡연, 스트레스 등이 이제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증상은 위염의 증상과도 그닥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명치 부위 통증이라든지 소화불량, 이런 복부 팽만감, 구토 등의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만으로 위염과 위궤양을 감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상부위장관 증상이 있으면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위궤양은 크게 두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출혈과 천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궤양을 육안적으로 대부분은 양성과 악성을 구분할 수 있지만 잘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에 출혈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은 출혈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2지장하고 위에서 출혈이 되면은 변이 검게 나옵니다. 흑변을 보게 됩니다. 빨간 혈변이 보일 정도면 아주 많은 양의 출혈이 됐다는 걸 뜻하고요. 그랬을 경우는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어지러움증이 생긴다든지 진땀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위로 나오는 것을 토혈이라 그러죠. 구토하면서 토혈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 천공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그럴 경우는 이제 보통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공이 되면은 복강으로 아주 그 염증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공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 깨끗한 상처면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봉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복강으로 위내 음식물이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갔으면은 염증이 있어서 복막염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개복을 해가지고 복강경이나 개복을 해가지고 이 복강에 있는 염증을 다 씻어내야겠죠.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신물, 산역류입니다.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흉통과 만성 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통이 있어서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지 않나 환자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심장내과로 가서 심전도, 심초음파, 심지어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다 하고 나서 심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 소화기 내과로 가봐라 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어서 치료가 된 분도 있고요. 만성 기침으로 호흡기 내과를 가서 호흡기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재발하고 증상이 지속이 되어서 역류성 식도염은 나중에는 진단된 후에 치료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역류성 식도염은 소화기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식도 외의 증상으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전문의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진단하나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 쓰림이라든지 위산 역류의 같은 그런 증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내시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약물을 투약해서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실제적으로 위산이 역류가 되는지 식도에 가는 그 관을 넣어서 위산 역류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20% 정도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 검사를 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80, 75%까지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럼 병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위산이 역류가 되는데 우리가 서 있으면은 중력으로 인해서 씻겨 내려가든지 또는 침 분비가 많으면은 침이 알칼리거든요. 산과 중화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전에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식사하자마자 바로 눕는다든지 그러면은 야간에는 중력이 누워 있으니까 중력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은 또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취침 전에 뭐 음식을 드셨다든지 뭐 술을 드셨다든지 하면은 위산이 역류가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식도로 역류된 산의 청소가 좀 더디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주무실 때 약간 그 머리 쪽을 좀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왼쪽으로 누우면은 해부학적으로 위에서 식도로 산이 역류가 좀 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이 있는데 내시경으로는 이상이 없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런 산 분비 억제제 같은 약을 투약을 해서 이 증상이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발의 식도란 지난 3, 40년 동안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질병의 그 패턴이 많이 변하게 됐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 생겼다 나았다 막 그 약물 치료했다가 또 하다 보면은 반복이 되거든 재생이 되거든요. 염증 생겼던 게 그 재생되는 과정에서 식도 점막은 탈락하고 위 점막이 불안정하게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발의 식도라고 하는데요. 이 발의 식도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아주 만성 지속이 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발의 식도는 식도 선암의 전암 병변이고요. 암 발생의 약 일반인에 비해서 많게는 30배 정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도 결코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요.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10년 간격으로 수행한 식도암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식도암은 이제 담배 많이 펴서 생기는 편평상피암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위식도 역류하고 관련되는 것을 식도 선암이라고 합니다. 미국 보고에 따르면은 1960년도에는 식도의 암 중에서 식도 선암이 3이고 편평상피암이 7이었는데 3대 7이었는데 지금은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식도 선암이 8이고요. 편평상피암이 2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미국인들에 있어서 서양인들에 있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발의 식도 또 식도 선암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결코 식도 선암이 외국의 질환이 아니고 점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의 식도도 증가하고 식도암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은 결코 가벼운 이런
질환이 아니고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가능한 취침 3시간 이내로 뭐 음식 드시지 말라고 권하고, 식사하자마자 바로 눕지 말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비만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정말 그 체중 조절을 해서 그런 약 복용하지 않고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조절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증의 원인은? 소화불량이란 것은 첫째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고 기질성 소화불량증이 있는데요. 식후에 상복부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를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합니다.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되는 어떤 원인 질환이 있는 것을 기질적 기질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위궤양, 십이장궤양, 위암인 경우에 소화불량증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기질적 소화불량증이라 하고요.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그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소화불량증이 옵니다. 근데 소화불량증이 보고자마다 연구자마다 다릅니다만 10에서 한 15% 정도로 우리 국민에 있어서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으면은 그런 거기에 맞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결국 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장기인데 위궤양이나 위암이 없다 하더라도 이 위 근육의 힘이 떨어졌다든지 서로 그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그런 소화불량증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소화불량증의 진단과 치료는? 소화불량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지 또는 타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치료는 일단은 소화불량증에 대한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는 위통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식후에 상복부가 불편한 감이 있으면은 위 연동 운동을 개선하는 운동 개선제를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식사하는 데 있어서 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또는 과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해야겠습니다. 이런 헬리코박터균도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서 양성인 경우는 제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이 80년대 때는 성인 40세 이상에서 80%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최근에 와서는 2010년 이후로부터는 40세 이상에서 40에서 50% 정도 양성률이 보고됩니다. 소화제 아무거나 복용하면 되나요? 소화제는 이 증상에 따라서 사실은 아주 다양합니다. 소화제란 것이. 말이 그냥 소화제지 그 소화제도 기능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소화제도 성분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막 아무 소화제나 그냥 드시고 이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식습관. 식생활 습관 중에서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주도 119,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끝내고 9시까지 집에 가자. 건배 구호도 119로 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과식하지 말고요. 또 너무 짜게 드시지 말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즐거운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양배추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브로콜리, 또 콜리플라워, 또 무, 그다음에 마, 토마토, 사과, 부추 등등이 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건강에 커피가 최악 맞나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그 조임근, 관략근이 있는데 그 관략근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커피 드시고 위 식도 관략 사이에 있는 그 조임 근육이 좀 힘이 떨어져서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유발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은 맞지 않는 음식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꼭 환자분들이 그래도 꼭 피해야 될 음식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시면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치질 걸린 닭 똥집하고 무좀 걸린 돼지 족발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 막 받아 쓰는데 절대 받아 쓰면 안 되는 그런 음식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한테 맞지 않는 음식만 피하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위 건강에 좋을까? 식사를 건너뛰거나 불규칙하게 하면은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오랜 공복 뒤에 하는 식사는 폭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시간에는 또 먹고 싶은 걸 또 먹자 하는 생각을 해서 폭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건강을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은 권고하지 않고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를 쉬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 식사를 과식을 하지 말고 소량씩 자주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식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씩 좀 자주 드시라는 거지. 그 소량씩 자주 드신다고 해서 위가 피로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연령마다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40대부터 건강검진을 많이들 시작을 하시는데요. 40대부터는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그리고 전신 기능을 평가하는 혈액 소변 검사 또 가슴 사진 등의 기본 건강검진을 권하고 있습니다. 50대부터는 암검진을 주로 이제 권하고 있는데 남성인 경우는 전립선 암, 여성인 경우는 자궁과 난소, 유방 등이 포함된 암 검진을 권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심내 혈관 건강에 대한 건강 검진을 권하고 있고요. 뇌는 특히 치매라든지 혈관 건강에 대한 이런 검진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대 이후는 건강 검진을 권하지 않고요. 어떤 불편한 증세에 따른 선택 검사를 권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는 언제부터 받나요? 40세 이상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권하고 있는데요.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위에 위축성 위염 혹은 장상피화생 등의 병이 있을 때는 1년 간격으로 권할 수도 있고요. 또한 위장 관련 증상이 있을 때는 30세부터 좀 앞당겨서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인 경우는 50세 이상에서 5년에 한 번씩 권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장 관련 증상이 지속된 경우에는 40세부터도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처음 했을 경우에 대장 용종이 발견했을 경우는 1cm 이상인 경우는 1년 후에 다시 한번 추적 검사를 하고요. 그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는 3년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또 이상이 없을 경우는 4년에서 다시 5년 간격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몇 살까지 받아야 하나요? 몇 살까지 받아야 되는지는 학회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상 검진 목적으로는 위내시경은 85세까지 받으실 것을 권고하고요. 대장 내시경은 80세까지 받으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수면과 비수면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수면 내시경은 진정제 투여 없이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구토 등의 불편감은 있으나 뇌졸중, 또 중증 심장 질환, 고령자, 호흡기, 특히 호흡기 질환 환자 등은 비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수면 내시경은 검사에 대한 불안감, 고통 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 후에도 그 약효가 지속되기 때문에 검사 후에 절대로 그 운전하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중요한 결정 내리시는 것도 삼가하셔야 되고, 특히 그 계단 내려갈 때 낙상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을 꼭 받아야 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소위 말하는 소화불량 증세입니다. 소화불량 증세는 상복부 불편감이라든지 통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고요. 우리나라는 또 워낙 위암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경고 증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체중 감소, 빈혈, 흑변, 삼킴 곤란 등의 그런 경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위내시경 어떤 장기들을 보나요? 위내시경이라고 해서 위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식도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식도는 결코 위 검사를 하기 위한 통과 장기가 아니고요. 들어갈 때 식도부터 세심히 살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위 전체적으로 본 후에 12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장에서 충분한 관찰 후에 또 빼면서 위 식도 순으로 관찰하고요. 제 같은 경우는 후두까지 다 관찰하고 내시경 검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위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아주 다양한 질환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인 질환, 대표적인 질환으로 위암, 식도암 등이 있겠고요. 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이 있겠고요. 또 식도인 경우는 삼킴곤란 환자분들이 식도암 외에도 아주 다양한 질환들, 아칼라지아라는 병도 있고요. 또 호산구 식도염 등등의 아주 다양한 질환들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당일 자정 이후로 보통 8시간 검식을 권하는데요. 당일 자정 이후로 검식하면 됩니다. 검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제 삽입했을 때 위에 음식물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럴 경우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단에도 어려움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류된 음식물로 인해서 검사 도중에 환자가 구토를 하게 되면은 허빈성, 기관지로 넘어가서 허빈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정 이후로 그런 한 8시간 정도의 공복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은 검사 당일 아침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되고요. 당뇨약은 검사 당일 아침에 복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 전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이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시간 후에 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셔도 되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2시간 후에 부드러운 죽이나 음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용종이 있어가지고 치료 내시경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한 시술 당일은 물만 좀 드시고 식사는 좀 삼가는 금식은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의사항은 그 주의사항 용지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고 그 주의사항대로 안 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검사 전날은 좀 부드러운 건더기가 없는 음식 위주로 죽 같은 걸 드시고 또 물도 좀 많이 드시고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 자체가 점막이 좀 깨끗하게 장정결제와 함께 깨끗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 막 씨 있는 그 과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실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시경 하다 보면 저희 내시경 의사들은 내시경실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계절을 잘 모르는데 내시경 하면서 지금 여름이구나 이런 씨앗의 종류를 보고 계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장정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정결이 안 되면은 검사 시간이 일단 길어지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씻어야 청소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청소하는 하려면은 다 허빈 석션을 해야 되는데 허빈하면은 그 허빈 채널이 씨앗 때문에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막히면 또 중간에 뚫어야 되고요. 또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고여 있으면은 진단의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정말 힘든 이 검사 받기가 본인한테 불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을 때 제대로 받기 위해서 주의사항대로 원칙을 지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의 용종 발견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용종 발견율이 35% 정도 됩니다. 용종이 한 번 있으면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하고요. 1년 후에 괜찮으면은 3년 후, 3년 후에 괜찮으면은 이제 5년 간격으로 권하고 있고요. 첫 검사에서 용종이 없고 정상이면은 보통 5년 간격으로, 근데 보통은 이제 위내시경이 2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4년째는 위하고 대장하고 같이 받는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종이 있으면은 보통 그냥 현장에서 내시경 하면서 다 떼드립니다. 보통 이제 2cm 이상이면서 모양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용종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는 납작한 용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원을 해서 용종을 떼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넓으면 넓을수록 넓게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떼고 나서 출혈이라든지 또는 천공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입원해서 이제 관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모든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나요? 용종도 이제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보통 1cm 이하인 경우는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고요. 2cm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암성 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도 이제 미리 이제 해야 되고, 조직 검사에서 만약에 조기 대장암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대장 바깥쪽에는 괜찮은 건지 컴퓨터 촬영 같은 걸 해서 장 바깥쪽도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용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용종 포함해서 대장 중에서 제일 질병이 많은 부위가 직장과 S자상 결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바로 연결된 이렇게 S자상으로 생긴 모양의 결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내시경 하는 의사들은 들어가면서 전체를 보고 뺄 때 항문까지 다 왔다가 다시 S자상 결장까지 다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번을 본다는 뜻인데, 그 3번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질병들이 다른 부위보다 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건강검진이란 거는 건강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건강할 때 어떤 앞으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평가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하면은 무슨 병이 진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검진을 안 받는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에 이 30년 전만 해도 조기 위암과 진행 위암이 한 50대 5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기 위암이 70대 30으로 훨씬 조기 위암이 이제 더 위암의 구성 중에서 많이 있죠. 그건 결국은 조기에 진단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조기 위암이면 내시경으로 절제한다든지 뭐 위에 복강경으로 부분 절제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야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검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검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잘 우리 국민들이 잘 활용을 해서 건강할 때 그런 건강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